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이 특별위원장답게 특별히 잘 부탁한다는 문자를 수술 환자의 의사에게 보내서 논란입니다.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빽 있어야 응급실 가고 수술 받는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집니다. 2024년도에 빽 논란이라니요. 정말 윷놀이판의 빽도 같은 소식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억울해요. 수술 청탁은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데요. 9월 6일 금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이 시각까지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뉴스입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의사 출신이기도 하죠. 네. 조금 전에 잠깐 또 얘기를 하신 것처럼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한 번 문자가 이렇게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인 겁니다. 일단 상대방이 보낸 문자가 위에 있는데요. 네. 상대방은 인 의원에게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그러니까 의사인 것 같죠.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인요한 의원이 감사라고 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반말하는 걸로 봐서 친한 관계로 보이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시점에 인요한 최고위원, 게다가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인데 저런 문자를 주고받은 게 이제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의원 찬스 쓴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건데요. 네. 게다가 또 해당 문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하려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면서 당당하면 왜 삭제하냐, 뭐 이런 논란도 일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문자를 받으시고 그 문자를 이제 삭제, 없애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저 휴대전화 화면 보면 왼쪽에 보면 조그맣지만 이 갈매기 표시 이렇게 뭔가 V 표시 돼 있잖아요. 파랗게. 저게 이제 선택할 문자 내용을 선택해서 지울 목록을 선택하면 저게 딱 뜨잖아요. 그래서 저걸 삭제를 누르면 저게 없어지는 건데 아마 삭제 직전에 삭제를 하려고 저 문자를 일단은 클릭을 한 것 같아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문자 내용 안진용 기자님, 이 문자 내용이 지금 삽시간에 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 중에서 이거 거의 안 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가족상을 당한 어떤 국회의원이 분노를 표출했다면서요. 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최근 부친상을 당했는데 김 의원의 이 부친은 이비인후과 의사로 꽤 오랫동안 제주시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고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결국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SNS를 통해서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봅니다라는 글과 함께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가뜩이나 시점상 며칠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작고하셨기 때문에 즉 부친상을 당한 터라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 정말 분기탱천하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일이 남았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일단 인요한 최고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맞대요? 청탁한 건 맞대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도의가 정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과 관련해서 수술이 돼 있는데 마침 집도의가 자기의 의대의 동기, 아는 관계라서 수술 좀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했는 것이지 네. 뒤에 있는 사람 앞으로 땡겨가지고 부당한 청탁을 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아니 그렇다고 하면 왜 떳떳하면 그걸 지우려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보통 원래 문자를 보고는 다 삭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도부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어떤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이 응급의료라든가 모든 것에서 불안해하고 하는 데에 특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사는 행동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당 내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있을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으셨지만 저 문자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저 문자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이제 문맥을 좀 차근차근 이제 짚어드릴게요. 문자 내용을 볼게요. 부탁한 환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인요한 최고위원이 수술 집도에 즉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아마 지인 가까운 사이의 그 의사겠죠. 그 의사에게 내가 인요한 최고위원이 부탁한 환자 그 환자 있잖아요. 지금 수술 중이야. 그런데 조금 늦었으면 그 사람 죽을 뻔했어. 그분 죽을 뻔했어.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했더니 인요한 최고위원이 감사했어요. 근데 보세요. 부탁한 환자에 대해서 인요한 최고위원이 아까 해명했잖아요. 그 부탁을 누가 했느냐? 자기의 지인도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집도의가 즉 수술할 의사가 정해져 있는데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인요한 최고위원님이 좀 부탁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해 와서 내가 그 의사에게 친한 의사에게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한 겁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배 없으면 수술도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배 없으면 죽는 나라가 됐습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 응급실 수술실 기다리다 죽어나가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부탁한 환자라니요. 이따위 문자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고받고 과연 국민들이 이거 보면서 너네가 인간이냐 이런 얘기를 생각을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들으신 것처럼 이게 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국 각지에서 특히 어제는 또 광주에서 안타까운 지금 그런 일도 있었고 하는 마당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분노 그런 국민의 목소리 그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청탁금지법이란 이 단어가 비판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이 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청탁을 부정하게 하고서 그 반대급부를 얻었다거나 하는 그런 흔적이 있으면 이 법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위원장이 이게 지침 위반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여부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인요한 위원장의 해명에 따르면 원래 수술이 예정돼 있는 환자에게 좀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이었다라는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사실 요즘 응급실 뺑뺑이다 제때 수술을 못 받아서 정말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가운데 사실 수술 세칙이나 특권과 반칙이 있었던 거 아니냐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어서 지금 윤리 특위에 제소하는 방침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준영 변호사님 이거 여쭤볼게요.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요한 최고위원 해명을 했어 이제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수술 대기 순서가 저 뒤에 있는 분을 내가 좀 이른바 세칙이 땡겨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원래 수술이 잡혀 있는데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수술 환자인데 나 아는 목사님 나한테 어떤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그러니까 특히 조금 더 정성스럽게 수술을 해줘 이런 문자였다고 해명을 하는 건데 자 근데 여전히 민주당은 앞서 보셨지만 무슨 소리냐 하면서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이걸 마치 수술 세칙이나 뭐 특권을 이용해서 지금 수술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억울하다면 국민의힘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 수술이 잡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민주당과 일부 상당수 또 야권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수술 세치기를 한 특권을 이용해서 수술 세치기 한 거지.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종의 환자 차트를 보면 수술 날짜가 잡혀 있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국회가 강제 수사할 권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그 요청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은 선출직 공무원이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이미 잡혀 있는 수술에 내가 마침 보니까 집도의가 내 친구여서 이런 목사님이 있다고 하는데 좀 잘해줘. 이런 것이라고 하면 민원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될 가능성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 좀 살려줘 하면서 이렇게 낙하산 같이 꽂아줬던 이런 일이 된다고 하면은 수술 일정을 땡겨줬다. 상당히 당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랬다면 그죠? 네. 그것은 말씀한 것처럼 의료법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절차가 좀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인여한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자였다. 한마디로 나는 이미 정해진 집도의에 대해서 이분 좀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좀 조심해가지고 잘 수술을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공은 사실 국민의힘 쪽에 넘어간 거예요. 이걸 제대로 밝혀낼지 아니면 이렇게 유야무야 가서 공세에 처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정사가 공개가 돼서 정말 여러 팬들과 많은 그 네티즌들로부터 이 격려와 그리고 또 응원을 받았던 그 사람의 얘기가 후속 얘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유명 트로트 오디션에 참가하기도 했던 유명 트로트 가수 김수찬 씨의 얘기입니다. 네. 이 아버지와의 이런 불우한 가정사가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이 일을 둘러싸고선 계속된 폭로와 반박이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일단 이 논란 지난 2일 촉발됐습니다. 네. 김수찬 씨의 어머니가 전 남편의 폭력과 착취, 즉 전 남편이라면 김수찬 씨의 아버지죠. 폭로하며 시작됐는데 가정폭력으로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수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전 남편이 아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또 폐륜을 하면서 방송에 허위 제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당시만 해도 이 방송에 현직 가수의 모친이라고 해서 익명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이후 김수찬 씨가 논란이 불거지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출연한 게 맞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소속사 측은 이 방송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관련된 증거를 모두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수찬 어머니 씨에 대해서 또 신변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 된 입장에서는 사실 어머니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방송에 나왔지만 요즘은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도 많고 또 김수찬 씨를 아끼는 팬들 입장에서 봐도 이거 왠지 김수찬 씨 얘기 같은데 하다 보니까 계속 입소문이 번지다 보니까 아들 된 도리로서 침묵하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다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입을 열었던 것 같아요. 김수찬 씨가.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맞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김수찬 씨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 방송을 직접 당시에 뭐 본방송으로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방송 내용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큰데 혹시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봤을 거고요. 그에 대한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인터뷰를 해서 보통 대부분의 내용을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김수찬 씨 아버지는요. 전처의 가정폭력과 착취 주장에 대해서 정말 어이없다. 마치 나를 악마 같은 인간으로 만들었다라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네. 새아이 아빠로서 어찌 그런 짓을 했겠나라고도 했습니다. 이 전처가 이제 주장했던 내용들은 가정폭력, 착취 그리고 뭐 대출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일부 내용은 맞지만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특성상 실제보다 내용이 좀 부풀려졌다. 표현도 과하게 처리된 것 같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덧붙일 말로는 수찬이가 본인이라고 언급을 해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김수찬 씨의 아버지란 사람은 방송 내용을 일단 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꼼꼼히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부 내용은 맞다고는 했는데 어떤 내용이 맞는지는 또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표현이 과한 부분이 방송 특성상 있었다. 그러면서 최진영 변호사님, 그 후반부의 글이 조금 시청자분들한테도 거슬릴 것 같아요. 마치 김수찬 씨가 저 내용이 우리 가정사가 맞아요라고 공개하는 바람에 지금 일파만파 번지게 됐다. 책임론을 아들한테 돌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정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박세리 국가대표 골프 감독이라든가 네. 아니면 박수홍 코미디언의 어떤 가정사를 가정사. 보는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을 입습니다. 네. 아직까지 실체적 진실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흐름을 봤을 때는 네. 김수찬 씨와 그 엄마의 말씀에 조금 더 신빙성이 실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지금 김수찬 씨 부인 같은 경우에 그 부친 같은 경우에는 전처와 아들이 사는 곳도 주소도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난데없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서 나를 악마화하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김수찬 씨 같은 경우에 제 항변은 뭐냐. 네. 예전에 아버지가 흥신소를 고용해가지고 엄마와 자신을 미행하고 그리고 잠복해 있으면서 치밀하게 본인들을 괴롭혔고 그에 대한 증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단순히 이제 생활을 뒤에 스토킹했던 것을 넘어서 자기 이름, 그러니까 김수찬 씨 이름으로 아버지가 대출까지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김수찬 씨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은 건 맞지만 그거 수찬이 내 아들 학자금으로 썼지 내가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김수찬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대출금 직접 쓴 증거가 다 있지 않느냐. 그 돈 아빠가 갚았느냐? 아니다. 우리 엄마가 다 갚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수찬 씨와 엄마의 어떤 항변이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 높지 않나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물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지금 김수찬 씨 아버지와 김수찬 씨의 부자 간의 갈등이 갈등 차원을 넘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진실 공방 양상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는데 안진용 기자님, 김수찬 씨가 이런 가운데 과거 이야기를 다시금 꺼냈다면서요. 자, 순서를 따져보면요. 맨 처음에 어머니가 입을 열었을 때는 피해 호소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아버지가 반박을 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자 김수찬 씨가 재차 팬카페를 통해서 원망 섞인 목소리를 냈는데 김수찬 씨가 2020년 그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이를 봤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를 마친 뒤에는 독자적인 활동을 선언하면서 아버지와는 이제 인연을 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가족에게 폭행을 일삼았는데 그때 구급차에 흘려가신 엄마를 쫓아간 그날이 나는 10살이었다. 세상에. 부친에게 이 모든 게 그냥 지나간 일 없었던 일이 된 것이냐고 되물었고요. 더 나아가 부친과 함께 일하기를 멈춰야겠다고 다짐한 날 달리는 부친의 차 안에서 뛰어내렸다.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인연을 끊어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사실 앞선 본인의 반박보다 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즉 아버지의 반박 내용에 대한 상당한 원망이 묻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듣고 보니까 앞서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처럼 영화 같은 얘기네요. 영화 같은 얘기보다 더 지금 놀라움이 지금 커지는 상황인데 장유미 변호사님 혹시요 지금 부자 간의 얘기는 서로 상반되고 평행선을 달릴 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가 지금 이런 진실 공방 차원까지 번지고 있는데 혹시 두 사람이 그러면 그동안 얘기를 해본다든가 뭐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조차 혹시 한 번도 시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이 피부치잖아요. 이게 피가 섞인 가족이니까 이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 거리가 멀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김수찬 씨가 어제 본인의 팬카페에 올린 글이 있어요.
몇 년 만에 아버지께 전화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계가 소원했다는 걸 또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은데 연락을 해서 원망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 왜 저를 향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도 본인의 이런 원망에 수용하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내가 곧바로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인터뷰 기사에 대한 정정 기사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아시겠지만 정정 기사라는 건 기사가 이미 나온 이후에 잘못됐다고 바로잡는 절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수찬 씨는 이미 정정 기사 내겠다고 아버지가 이야기는 하셨지만 기사는 일파만파 퍼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팬카페에 이 글을 올리는 것도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올리는 거라고 하면서 향후 법적 조치도 좀 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대목에서 하나 짚어볼게요. 바로 이 대목에서 김수찬 씨 아버지라는 사람은 일단 신뢰를 상당히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앞서 김수찬 씨 아버지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김수찬 씨 소속사 측에서 김수찬 씨 어머니와 김수찬 씨에 대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했다고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했죠? 자, 읽어드릴게요. 전처와 아들 사는 곳과 연락처도 모르는데 무슨 난데없이 무슨 경찰 신변보호 요청이냐 이렇게 반박했죠? 어제 김수찬 씨가 아버지한테 몇 년 만에 전화 온 건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러면? 김수찬 씨는 아버지 전화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김수찬 씨만 아버지 전화를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주장의 신빙성은 상당히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앞서 얘기 들으셨죠? 나의 그 주장이 담긴 기사 정정보도 요청할 거야. 얼마나 지금 시청자분들 듣기에도 아버지로서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도 합류를 하셨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김수찬 씨가 이 와중에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좀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네. 학자금이건 뭐건 간에 부모가 무슨 돈이 필요했을 때 어린 자식 명의로 대출받는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돈이 필요하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모든 걸 본인 아버지 부모가 짊어지지 어떻게 그걸 아들 자식 명의로 대출을 네, 받겠어요. 아버지 그 해명대로라도 좀 이상한 대목이 있는데 김수찬 씨 말에 따르면 그렇게 아버지가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걸 어머니가 다 갚았다라고 지금 그러니까요. 김수찬 씨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바로 김수찬 씨가 어머니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찬 씨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그전부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 힘들게 살아온 와중에도 바로 어머니가 나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줬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정서라든가 고마움 이런 걸 많이 표명을 해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논란이 터지니까 나는 가수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탓인지 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이나 비난들에는 큰 상처를 받지 않지만 수십 년을 참다가 용기 내 고백하신 엄마의 소중한 마음이 짓밟히는 시선들이 너무나 지금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고 이 글을 마지막으로 부디 그간 내리던 눈비가 거치길 바라본다라고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결국 공은 김수찬 씨 아버지에게 넘어간 거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후회하고 용서를 빈다면 이 진실 공방처럼 외관상은 비춰지지만 이게 논란이 사그라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뭔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반박에 나선다면 김수찬 씨와 김수찬 씨 어머니의 분노는 가만히 있지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제목만 봐도 오싹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담 아나운서. 지난 7월이었죠.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했던 사건 기억납니다. 네네 맞아요. 당시 피해자는요. 평범한 40대 가장이었고 어린 두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당시 이제 범행 당시의 모습과 범행 후 가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래요? 생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세상에.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골프 가방을 든 한 남성이요 다른 남성에게 다가옵니다. 이 남성은요 가해자 그리고
쓰러져 있는 남성이 피해자입니다. 어깨를 베인 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데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향해서 일본도를 휘둘렀고요. 그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피해자 모습인데요. 손이며 다리며 온몸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요. 일본도는 범행의 충격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아하. 태연하게 손에 묻은 피해를 바라보기도 하고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범행 이후에 엘리베이터에서 탄 모습, 그때 보인 행동은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저게 사람입니까? 저 행동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요, 결국은 체포됐고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어요. 당시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본도를 왜 샀습니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뭐 미안한 말씀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스파이는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심신미약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제가 연필 쥐었던 손을 지금 연필로 놨어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앞서 저 인간이 범행 직후 엘리베이터 타고 나서 한 행동 보셨죠? 그 범행 직후 자신의 옷과 자신의 손에 혈흔이 낭자한데 그 손으로 자기 머리를 매만져요? 저희 사람입니까, 저희? 자, 그 정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옹호하는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자, 그런 댓글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 기사마다 옹호 댓글을 단 사람은 가해자의 부친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네, 아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실질 신문 이후에 한반도에 중국 스파이가 많아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 댓글, 알고 보면 아까 그 가해자가 계속 했던 말이죠. 관련 댓글을 20차례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 댓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자기 희생으로 한반도 전쟁을 막는 결단. 문득 백범 김구 선생의 일본인 살해 동기가 떠오른다. 그의 희생행위는 대의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글들을 올렸다는 거죠. 결국 유족들, 가해자 부친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또한 이 가해자 부친, 가해자가 퇴사 후에 3년 동안 은둔 생활에 가까운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도청과 감시, 이런 망상을 가족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일본도를 구매한 것도 가족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거 역시 취업 준비라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진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해왔다는 걸 가족들은 감지를 해왔습니다. 즉, 가족들이 이걸 미리 감지를 하고서는 예방을 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듣고도 기가 찹니다.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고 싶지 않고요. 진짜 그 나물에 그 밥, 콩가루 집안, 뭐 이런 아버지라는 인간이 다 있습니까? 최진영 변호사. 근데 이 몹쓸 인간이 재판 관련해서 뭘 신청했다면서요, 지금?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나 판사한테 재판 받을 게 아니고 시민 배심원단 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신청했는 거예요. 사실 보통 이게 그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이걸 했다가 오히려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밉상이라고 보이면은 형이 판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것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네. 지금 우리 그 아이템으로 다룰 만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만큼 그런 사건인데 의외로 이것이 본인의 살인죄와 관련해서 3명의 재판부가 있는 합의부 재판을 넘어서 이 배심원단이 있는 배심 재판을 신청했다는 것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판단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인 사건이고 그러면은 살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네. 아마 변호사가
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일반 재판으로 판사님 세 분의 어떤 판단을 받아볼 것인지 얘기를 했었을 때에 아마 국민 참여 재판을 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일반 살인 사건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그리고 제대로 한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제 변호인 입장에서 경험으로 봤을 땐 과연 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네. 다만 말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내가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만 나를 미행하고 감시를 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서 피해자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네. 정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심신미약이 있다는 걸 해서 실제로 그런 것을 통해서 형을 낮추려고 하는 전략인지 이런 부분을 재판장님이 매의 눈으로 반드시 네. 가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니까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자유니까 일단은 그건 지켜볼게요. 그런데 어쨌든 그 결정이 그 선택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즉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판격이 될지 한번 눈 부릅뜨고 이 사건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도 빵빵한 빵집 이거 아니 이건 뭐 혹시 이담하나 뭔 말장난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대전에 있는 빵집 얘기입니다. 어허. 대전은 노잼 도시가 아니다. 빵잼 도시다라는 얘기를 만들어낼 정도로 빵으로 유명한 성심당 이야기인데요. 아하, 맞아요. 최근에요. 이 성심당에 지금이라도 취업하고 싶다라는 누리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허. 이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요. 네. 성심당에서 새로 만들고 있는 것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는데 야. 새로 만드는 게 빵이 아니라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돈을 많이 벌어서 빵 만드는 건물이겠죠 그러면. 그 새로운 건물을 혹시 하나 더 올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했는데요. 아하. 저 건물 현장에 건물 허가 표지판에 공사명이 써 있는데 뭔데요? 잘 보시면요. 성심당 직장 어린이집 증축공사라고 써 있습니다. 어머 보세요. 어머 진짜 저렇게 돼 있네. 어머머머 진짜네요. 성심당 직장 어린이집 증축공사. 아니요 하재근 평론가님 혹시 같은 동명의 다른 업종이에요. 성심당 혹시 다른 그 교육기관 성심당도 있는 거예요 혹시? 아닙니다. 빵집 성신당입니다. 어머? 성신당에서 많은 분들이 염원하는 그 직장 복지의 끝판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직장 어린이집. 그거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 작년 하반기에 이미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 바로 건물 신축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머나. 보시는 것처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저 2층하고 3층이 어린이집 겸 직원 휴게 공간 등으로 사용될 세상에. 예정이고 이미 보육교사하고 조리사 등도 채용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어허. 빠르면 올 11월부터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빵집 복지의 끝판왕이다 어머나. 라고 하면서 네티즌들이 지금 역시 갓심당 타의 모범이 된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다면 성심당에 취직했을 텐데 어머나. 이 정도면 성심광역시로 이름 바꿔야 될 듯 이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빵집 이름처럼 장유미 변호사님 직원분들 성심성의껏 대하고 있네요 진짜. 그렇죠. 굉장히 직원복지에 신경을 쓴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워낙에 또 화제가 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거 전국으로 또 뻗어나가겠구나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성심당은 경영 철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는 대전밖에 지점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대전에만 몇 개의 지점이 있지만 뭐 서울이나 부산 여러 도시에는 성심당을 찾아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네티즌들이 이런 반응 보이고 뭔데요? 있습니다. 이거 그냥 법 지키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칭송할 일인가? 라는 의문을 표하는 네티즌들도 있는데요. 무슨 법 얘기가 왜 나와요? 왜냐하면 이 일정 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현재 있다 보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성심당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아. 이 기준을 보면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 고용이 돼 있다거나요. 아니면 남녀 근로자가 500명 이상 고용돼 있는 기업에 이런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는 그런 법령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이게 워낙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는 과태료를 내고 말겠다. 이거 설치하지 않겠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심당은 심지어 본인들이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또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지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출산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박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친 김에 또 하나의 약간 의심스러운 눈, 왜냐하면 너무 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춘영 변호사님 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법적 요건으로는 이 어린이집을 지을 의무는 없지만 성심당이 혹시 해당 지자체가 성심당 돈 많이 버니까 그거 하나 지으세요. 그거 지역을 해서 하나 지으세요. 혹시 이래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해외 토픽에 낫겠죠. 아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저는 제 그 구미 사무실 갔다가 KTX로 타고 올라오는데 네. 대전역에서 타시는 분 두 분 중에 한 명은 이 성심당 성심당 빵 맛있겠다. 튀김 소보로 튀소라고 하죠. 튀김 소보로 진짜 대박 사건.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배고플 때인 것 같은데요. 와. 그 정도로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세를 타니까 네. 돈 많이 벌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업주가 내 주머니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지금 최근에 이게 그 올해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직원 수도 계속 늘고 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는 아이도 직원들도 낳고.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직원들이 계속 바뀌는 게 좋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린이집을 지어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가진다고 하면은 와.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고 그러네요. 회사에 일하는 직원들도 마음 맞아요. 놓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회사로도 좋고 직원으로도 좋은 그런 윈윈 전략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 업주가 뭐라고 하냐면 엄밀히 따지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가진 책임입니다. 어머나. 라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다 이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아이 기르기 좋은 세상 네. 지금 인구 소멸 세상이 아니고 맞아요. 인구 폭발 세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대전은 참 살기 좋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대전 이사 갈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진용 기자님 성심당이 괜히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우스갯소리로 파리올림픽의 최대 수혜자는 성심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요? 왜냐면은 오상욱 선수가 주목받으면서 오상욱 선수가 성심당을 이겨보겠다고 하면서 성심당을 몰랐던 분들이 또 관심을 갖게 그러네. 됐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성심당의 성장 배경 단순히 빵이 맛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나눔 철학을 계속 실천해왔기 때문인데 네. 예를 들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매달 3천만 원어치의 빵을 복지기관이나 아유, 보육원, 양로원 세상에. 등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빵 기부천사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죠. 자, 이건 현 성심당의 대표의 부친이자 성심당의 창업주의 뜻이 반영된 건데 한국전쟁 당시 월남을 했는데 이때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주변에 항상 베푸는 삶을 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나눔을 지속해 온다고 하는데 이 대전의 상징을 두고 과거는 성심당이 박세리 씨가 싸웠고 요즘은 오상욱 씨랑 싸우고 있는데 결코 넘기 쉽지 않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이 어리석었어요. 성심당 단순히 빵이 많이 팔리고 돈이 많으니까 저걸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돈이 많다고 저런 거 짓는 거 아니잖아요. 나눔의 마음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성심당 창업주한테는 다 그 기본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집니다. 극찬 드리겠습니다. 멋집니다.